안녕하세요 여러분, 넷무라 흘러흘러 이현주입니다. 이번 영상은 엘러건트 유니버스 제2장 시간과 공간 그리고 관찰자의 눈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언급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게 된 과학 지식의 변천 과정을 살펴봅니다. 1905년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에 대한 논문을 써서 발표한 해입니다. 이 논문을 읽은 막스 플랑크는 수천 년 동안 고수되어왔던 시공간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스 플랑크는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플랑크 상수를 도입해서 양자역학을 탄생시킨 바로 그 플랑크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빛에 대한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것은 1800년대 중반의 과학자들인 패러데이와 맥스웰의 연구 내용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힘이 작동하는데 직접 닿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낸 과학자들입니다. 패러데이와 맥스웰은 실험물리학자와 이론물리학자의 멋진 파트너십의 사례로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밝혀낸 것이 바로 장이라는 개념인데 전자기학이라는 분야가 이들로부터 완성되었습니다. 맥스웰은 전자기학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전자기파가 항상 동일한 속도로 전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속도가 빛의 진행 속도와 정확하게 일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중요했던 것은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들이 결코 멈추거나 느려지는 일 없이 영원히 빛의 속도로 여행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사실이 뉴턴의 물리학과 충돌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원히 멈추지 않는 빛을 이해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은 이론을 완성해 갑니다. 이 장에서는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특수상대성 원리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리고 상대론에 의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수상대성 원리의 핵심은 서로에 대하여 움직이고 있는 여러 명의 관찰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서로에 대해 움직이는 상태로부터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신체가 지닌 감각, 즉 직관은 각자의 움직임에 따른 시간과 공간 값의 차이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관찰자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는 물리량이라는 것이 상대성 이론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직관으로도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 사람은 가로수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도로변에 서 있는 사람은 가로수가 제자리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대성에 관한 직관적 이해 방법입니다. 그런데 특수 상대성 이론은 모든 일상생활의 순간마다 각 개체마다 시간값과 공간값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때에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맥스웰의 전자기학을 통해 운동과 빛의 성질의 모순점을 해결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달라진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해가 일상생활의 인간의 조건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시공간의 개념에 일대 혁명을 가져온 지 벌써 100년 가까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도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인 개념으로 쉽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을 일상생활 속에서 피부로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특수상대성 이론의 결과는 우리가 경험을 토대로 쌓아온 직관과 매우 동떨어져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간단하다. 상대론적 효과는 움직이는 속도가 빠를수록 크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자동차나 비행기 등의 속도는 빛의 속도에 비교할 때 달팽이보다도 느리기 때문에 그 효과가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지구 위에서 제각각의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고유한 시공간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작아서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다. 아인슈타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관측기구를 동원한다 해도 창문이 가려진 채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기차 안에서 기차의 운동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아이디어로부터 자신의 상대성 이론을 펼쳐갑니다. 등속 운동은 가속 운동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속 운동을 해야 힘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등속 운동에는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어떤 물체의 운동 상태를 서술하려면 외부에 있는 다른 물체와 운동 상태를 비교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등속 운동하는 상태의 관찰자로부터 얻어진 물리 법칙은 동일합니다. 이것이 상대성 이론을 펼칠 때 가장 기본적 원리입니다. 빛의 속도는 관측자의 운동 상태와 상관없이 항상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나를 뒤쫓는 사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빨리 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은 우리가 뛰든 안 뛰든 상관없이 그 속도는 언제나 같은 값으로 측정된다는 것이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인 상대성 이론의 전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직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물리적 현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상대성 이론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1880년대부터 지금까지 실행된 모든 실험 결과들과 빛에 관한 맥스웰의 전자기 이론을 종합해보면 놀랍게도 위의 계산은 사실과 다르다. 당신이 빛의 추적을 피해 달아나면서 빛의 속도를 관측한 경우에도 빛의 속도는 언제나 시속 6억 7천만 마일로 일정하다. 그것은 결코 느려지거나 빨라지는 법이 없다. 이
얼마나 황당한 결과인가. 야구공과 수류탄 그리고 쏟아지는 눈사태의 경우에는 분명히 상대 속도가 느껴졌는데 광속만은 언제 어디서나 누가 어떠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해도 항상 시속 6억 7천만 마일의 속도를 고수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다가오는 빛을 향해 돌진하면서 광속을 측정한 경우에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빛은 여전히 시속 6억 7천만 마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광원과 관찰자의 상대 속도에 관계없이 관측된 빛의 속도는 언제나 동일하다. 이 책에서 브라이언 그린은 동시성의 상대성을 설명하기 위해 달리는 기차에서 서명하는 두 나라의 정상들의 협상 테이블 위의 빛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언제나 같습니다. 그러나 움직이고 있는 운동 상태인 경우 각자가 다른 운동 상태에 있을 때 빛이 이동한 거리가 달라집니다. 어느 한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둘 다 옳은 물리값을 갖는다고 봅니다. 이것이 동시성의 상대성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모든 천체는 또 우주 곳곳에서는 항상 동일한 속도로 돌아가는 공정한 시계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브라이언 그린은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를 모른 채로 살아온 이유는 다만 빛의 속도보다 형편없이 느린 일상적 속도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간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까요? 브라이언 그린은 시간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기 전에 물체의 운동이 시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해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이미의 등속 운동 상태를 다루고 있음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책에는 제자리에 정지해 있는 광자시계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광자시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리에 정지해 있는 광자시계는 상하에 배치한 평면 거울을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광자시계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선만큼 움직이는 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런데 빛의 속도는 어떤 움직임에도 그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속도값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광자시계의 광자가 이동한 거리가 늘었으므로 시간도 느리게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속성이었다고 합니다. 계속 반복하지만 단지 그 효과가 일상적 속도에서 너무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움직이는 시계가 늦게 가는 것은 시계의 구조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라 시간 자체가 특수상대성 원리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다. 이것이 원래 시간의 속성이었다. 단지 그 효과가 일상적인 속도에서 너무 작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만일 광자시계가 광속의 3분의 1로 달린다면 정지해 있는 관찰자가 볼 때 시계의 작동 속도는 3분의 2로 느려질 것이다.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운동 상태에 따라서 시간값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우주를 이동할 때 관찰자가 가속 운동을 하게 된다면 그로 인해 달라지는 시간값은 상대방과의 시간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론적 효과가 가져오는 시간 지연과 전파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에 따라 상대 운동을 하고 있는 두 명의 관찰자가 볼 때 상대방의 시계는 내 것보다 느리게 간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뜻은 움직이는 시계가 늦게 간다는 것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운동은 시간뿐 아니라 공간에도 변형을 시킵니다. 움직이는 시계가 늦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계가 느리게 가면 통과 소요 시간이 그만큼 짧게 나타날 것이고 거리는 속도와 시간의 곱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국 이동 거리의 값도 짧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로렌츠 수축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주의 실제를 설명한 상대성 이론에 따라 시간과 공간은 관측자와 관측 대상의 상대 운동 상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상대적 개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운동 상태에 따라라는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운동은 무엇을 향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존재는 시공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은 좌우, 앞뒤, 상하로 향해 있습니다. 이로써 3차원 공간 안에 인간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수학자인 민코프스키가 시간도 하나의 차원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해 인간은 4차원적 존재라고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을 하나의 차원으로 간주해서 3차원의 공간과 한데 묶는 발상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정보는 3개가 아니라 4개라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모든 물체는 시공간 속에서 항상 빛의 속도로 이동한다고 선언합니다. 이런 식의 논리를 따른다면 공간을 이동하는 속도에 명백한 한계치가 있음을 금방 알 수 있다. 공간 이동 속도의 최대치는 시간 차원 쪽의 운동이 모두 공간 이동 쪽으로 할당되었을 때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 최대 속도는 얼마일까? 바로 빛의 속도이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정지 상태에서 시간 차원을 따라 광속으로 진행되면 운동이 모조리 공간 차원에서의 운동으로 전환된 경우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면 시간 차원에는 더 이상 끌어다 쓸 만한 속도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물체의 공간 이동 속도는 절대로 광속을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광속으로 이동하는 물체에게는 시간의 흐름이 정지된다. 광자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이 공식은 에너지는 질량과 무관하지 않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질량이 있는 물체에 광속의 제곱을 곱하면 에너지가 얻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광속의 제곱은
혹은 엄청나게 큰 숫자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질량이라고 해도 에너지로 전환되면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술력을 개발한다 하더라도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 없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해 정리된 이론에 따라 우주에 실제하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우리의 직관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현대물리학은 출발하게 됩니다. 2장의 내용을 충분히 음미하시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저는 냇물아 흘러 흘러 이현주였습니다.